빌라에 2년 더 전세를 살기, 그 다음에 저금리를 받을 수 있을 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2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정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둘이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5천, 남편은 3천. 아파트 꿈은 잠시 접고요. 빌라 가서 돈 모으면서 청약해보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는 역 근처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혼수, 신혼여행 등은 최소로 했고요. 다 해결하고 나니까 6천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전셋집이 1억 6천짜리고요. 1억은 중소기업 대출로 1.2% 이자 내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290 정도 받고요. 저는 370 정도 받는데요. 현재 모은 현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 포함해가지고 4,500 정도입니다. 친정에서 나중에 집 살 때 1,000만 원 정도 보태준다고 하니까 5,500 정도가 여유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게 소득이 완화됐다고 해가지고 합산소득이 8,500이 안 넘으면은 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작년 따져보니까 8,000이 조금 넘었고요. 올해 따져보면은 8,500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는 지하철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데 분양가 4억 7천입니다. 계약금하고 뭐 이런 거 따져보면 한 6,7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차피 입주가 6월이니까 그때까지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여가지고 아파트 입주 전까지 빌라 세입자 못 구하면은 저희는 6월에 아파트 잔금도 못 치를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움직일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세입자 구해지면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문제는 남편 생각이 저랑 좀 다르다는 거죠. 제 생각대로 대출 받아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80% 대출 받고 30년 채증식 해가지고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한 20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파트 관리비에 뭐다 하면은 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대출 비용을 낼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냐? 나중에 애 가졌을 때 그때 빌라 3룸이나 아파트 전세 가자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랑 조금 먼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사자고 하는데 저는 자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야 되는 거리는 좀 싫더라고요. 나중에 친정엄마가 애를 봐줄 수도 있는데 친정집이랑 가까운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정집이 있는 아파트로 전세 가자 하는데 친정집은 좀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친정집 아파트는 20년 차거든요. 저는 신축에 가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말대로 돈을 조금 더 모을까요? 아니면 지금 금리 낮을 때 매매 대출을 받아가지고 움직일까요?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한 20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7만 명, 거의 뭐 한 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계치는 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한 3분의 2가 신축 아파트 사라라고 좀 선택을 해주셨고요. 빌라 2년 더 살아라 라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저는 빌라 2년을 더 살아라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한마디 더 하자면은 2년이 아니라 살 수 있으면 더 많이 살아라. 한 5년, 6년 살 수 있으면 더 살아도 된다라는 게 저의 어떤 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은 세후 290만 원이고요. 저는 370만 원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를 합쳐보면은 우선 연봉 계산을 해봐야 돼. 연봉 계산이 제가 그 네이버에서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실수령액이 290이면은 남편이 한 3,900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한 37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연봉이 5,20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야? 9,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분이 얘기하는 8,500 이하의 신혼부부 대출 받겠다라는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뭐 두 분의 어떤 그 실수령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뭐 수당으로 받는 게 있는 건지 연봉으로 안 잡히는 게 있는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봉을 안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8,500에 들어온다고 뭐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체계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집을 살 때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을 기준 삼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렇죠? 대부분 대출을 풀로 씁니다. 대출을 최대로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라는 거는 남의 돈인데 결국에는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뭘로 갚냐 이거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저축 금액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저축률이 높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편한
편한 거죠. 대출을 갚기 좋으니까. 저축률이 낮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저축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어요. 나 저 집 살 수 있는 대출도 나와요. 돈도 있어요가 아니라 저축률이 높으면 집을 사고요. 저축률이 낮으면 집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022년도에 결혼했고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자, 그 말은 뭐죠? 2022년 후반만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결혼한 지가 1년은 넘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전셋집은 대출이자가 1.2%예요. 자, 거기다 남편 290, 나 370. 중간정산 퇴직금액 800 빼면은 4,500에서 한 3,700 정도 모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옵니다. 뭐냐? 이분들이 결혼하고 1년은 지났어요. 1년 지났으면 어떻게 벌어? 실수령이 7,920만 원인데 저축액이 아까 말한 대로 800만 원 퇴직금 정산 받은 거 빼면은 3,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저축률이 46.7%다. 자, 그러면 저축률 46.7% 어떤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은 야, 엄청 많이 저축한다. 나 지금 10% 20%밖에 저축 못 하는데 와, 대박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내가 저축 10% 20% 저축하면서 내 노후 대비는커녕 지금 내 앞가림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률이 막 20%대 막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내 인생 책임지지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저축률이 한 50% 정도 하면은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정도 해야 내 뭐 노후를 대비하든 뭘 하든 그냥 내 앞가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축률이 60% 70% 80% 가야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좀 바꿔볼 수 있다 정도로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럼 저축률 46.7%는 높은 건가요? 높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부부가 660만 원을 받아요. 660만 원. 자, 66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축률 46.7%를 하면은 생활비로 350만 원 정도 쓰는 꼴이야. 생활비만 350만 원. 근데 이분들 빌라 전세가 이자가 얼마라고? 월 10만 원. 대출 1억이니까 이자 1.2%니까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주거비가 10만 원인데 생활비로 350을 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 부부가 아까 뭐 얘기한 거 있죠. 뭐 대출이 좀 뭐 저금리로 나와요 하는 게 이자 뭐 1% 깎아준다고 쳐.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 3억 5천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3억 5천 대출을 받는데 1% 깎아서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월 2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29만 원 이자를 아끼냐 안 아끼냐가 지금 계산 기준이 아니고 내가 35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를 낮춰야지 뭐 이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350만 원 쓰면서 어떻게 이자를 따지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낮은 이자를 찾지 말고 저축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더 먼저입니다. 집을 살 때가 아니고 저축을 더 해야 된다. 자,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은 도보 10분 이내의 집이어가지고요. 친정하고도 가깝고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머릿속에서 지금 합리화 회로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애가 없어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애를 위해 가지고 이 집을 살아야 돼요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거야. 지금 합리화가 지금 엄청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이 집 가고 싶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이 아파트 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요를 지금 길게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시나요? 내가 생활비를 350 쓰고요. 애는 없지만 애를 키우기 좋을 것 같은 그 신축 아파트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임신한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2024년 2월인데 지금 임신하면 애 언제 낳냐고. 2025년 초에 낳을까 말까겠죠? 그럼 이때 낳으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애 아직 임신 되지도 않았는데 애를 위해서 이사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애가 생겼어. 애가 생기고 애가 낳았는데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새 아파트 있죠? 이 새 아파트를 굳이 매수를 안 하고 매수할 필요는 없죠. 전월세 살면 되는 거니까 가서 살면은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말하는 주장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애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사 못 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간 다음에 애를 낳잖아요? 그럼 집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분들이 세후 290, 370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아내분이 더 받아요. 자, 그러면 아내분이 더 받으면 애를 낳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빨리 복귀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뭐 아내분이 뭐 공무원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일반 기업을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모로 이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이제 급감하는 거죠. 최소한 아내의 소득이 지금 끊긴다고 치면요.
남편이 290만 원 받아서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350이야.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애 태어나는 순간 한 50만 원 더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럼 한 400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일을 쉬는 순간 적자 전환이 되는데 적자 전환에다가 신축 아파트 갔으니까 이자까지 내고 막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연자분은 초심을 찾아야 된다. 자, 초심을 잃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 초심을 잃었어.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혼식, 혼수, 신혼여행 등등 최소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셋집을 1억 6천짜리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가지고 1.2%의 이자를 내고 살았죠. 이것까지 보면 어때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고 거기다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쓰셨어요. 나 5천 모았고 남편 3천 모았다.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돈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결혼식에 돈 많이 안 쓰고 집도 최대한 싼 거 얻어가지고 이자도 좀 적게 내고 아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결혼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도 집도 최소 비용을 썼는데 이 마음 지금 어디 갔냐고요.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저축을 못하고 생활비를 350 쓰고 있을 거면 결혼식을 왜 줄였고 집은 왜 최소 비용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초심을 살리려면 지금 저축을 70%, 80%, 막 90%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해도 돈을 많이 못 모았다는 거에 대해서 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저축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이 사연자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실제로 저축을 60%, 70% 한다고 치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두세 달 정도는 할 수 있어. 두세 달은 하는데 한 1년 하고요. 한 1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러고 살지?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도대체 이렇게 막 마음에도 들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돈도 못 쓰고 여행도 못 가고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신축 아파트가 딱 보이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입주한대. 가봤더니 막 조경 죽이거든. 너무 좋거든. 여기서 유모차 밀면 진짜 유모차 밀만 나겠다. 이런 집에 살면은 매일매일 조깅할 텐데. 나는 지금 빌라 살고 있고 이 동네는 진짜 빨리 떠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와가지고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저축 안 하고 막 쓸 거 쓰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통 잔잔바리로 돈 나가거든요. 내가 막 목돈 모아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도 안 해. 내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니까 잔잔바리로 계속 쓰는 거야. 하루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막 계속 밥 뭐 시켜 먹고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갑자기 뭐 짧게 막 국내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 저축이 어렵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저축을 하라는 얘기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 뭐냐? 아니, 이 집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집을 안 샀다가 이게 집값이 올라버리면 나중에 사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사서 들어가서 사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분들이 분양가가 4억 7천인데 여기 P가 붙어요. 그 다음에 확정 옵션도 한대요. 거기다 뭐 대출 80% 받으면 원금 이자가 한 150 정도 나온다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한 5억 정도 5억은 들여가지고 집을 이제 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대출이 뭐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체증식 계산기를 좀 돌려보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 이래저래 원금이 별로 없으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약간 좀 계산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이자가 좀 어쨌든 낮으니까. 월 1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는 순간 뭐 투자금은 다 떠나서 1년에 이자를 어쨌든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1200만 원, 12달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1년에 이자를 120만 원 내고 있어요. 지금 월 10만 원짜리에 살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요즘 월 100만 원짜리로 가는 거예요. 투자금을 제외하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주거비가 최소 10배가 올라갑니다. 10배. 자, 그럼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죠. 거기다 지금 난 빌라 사니까 관리비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신축 아파트 가는 순간 관리비 얼마입니까? 한 2, 30만 원 내야 돼요. 조경 잘 돼 있고 뭐 커뮤니티 잘 돼 있으면 돈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1년에 1,000만 원 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사 가는 순간 1년에 1,000만 원의 집값이 올라도 사실 이자 냈기 때문에 본전치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5억의 집을 샀어. 그럼 5억 주고 집 샀는데 1,000만 원이 올라야 본전이면은 매년 무조건 2%씩 올라야 돼.
매년 1,000만 원씩 오르면 그때 본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이상 올라야 되는데 이 수도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뭐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라고 가정하고 연평균 상승률이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뭐 중간에 단기적으로 막 팍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연평균 수준을 꾸준히 올라도 본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이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대출을 좀 적게 받으면 모를까.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빌라 살면 되냐? 빌라 살면 되죠. 빌라 살면 됩니다. 그냥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초심만 다시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저축률 70%를 목표로 합니다. 자, 저축률 70% 하니까 벌써 어마무시할 것 같고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다. 왜? 집이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대부분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수준의 좋은 주택을 살아요. 대부분. 저는 원룸에 못 살아요. 저는 뭐 고시원 못 살아요. 근데 내가 그럼 소득이 높으면 좋은 집 가서 살면 되는데 소득이 낮을 때는 좀 안 좋은 집에 좀 우선 살면서 나중을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한 20-30% 써버리니까 저축이 당연히 안 되죠. 이분들이 실수령이 66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축을 70% 한다 그러면 460 저축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가 200만 원이에요. 자, 생활비 200만 원으로 못 살까요? 저는 충분히 산다고 봅니다. 여기서 10만 원이 주거비기 때문에 190만 원 가지고 30일 살면 돼. 190만 원으로 30일 충분히 산다. 제가 봤을 때 남습니다. 남아. 하루에 6만 원 써도 남아.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분들이 한 달에 460을 저축하면은 1년에 5,500만 원 저축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분들이 지금 되게 세팅을 잘 해놨어요.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 오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모이는 거야. 왜?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기존 저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합니다. 200이 둘이 빡빡하다고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사세요. 그럼 돼. 우리 채널에서 지금 200이 빡빡하다니 지금. 둘이 사는데 200이 빡빡하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주거비가 10만 원인데 그럼 400만 원으로 쓰고 사세요. 400도 빡빡해. 생각하면 600도 빡빡해.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존 저축액 대비 한 1,800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신축 아파트는 가서 살면서 돈은 돈대로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가능하다. 이거는 신축 아파트 가서 살아본 분들은 다 알아. 가는 순간 무조건 가구 사고요. 무조건 침대보드 이쁜 거 사고요. 여름 겨울 계속 갈고요. 가습기도 비싼 거 사. 신축 아파트 가면은 선풍기도 비싼 거 산다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새 거를 좋아하는 순간 그거를 내가 용납을 하는 순간 물건도 새 거를 사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아파트 가가지고 당근으로 막 누가 나눔하는 거 그런 거 입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예 그냥 모르고 살면 되는데 저축을 하려고 할 때는 새 거, 좋은 거를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건 이거대로 가고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빌라에 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나 빨리 아파트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빌라를 살고 있는 거를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돼요. 좋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끼고 조금 내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런 걸 참는 것 자체가 미래에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새 아파트 살고 있으면 반대로 나중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이 사연자가 이거 보면은 그래도 저는 그냥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친정집에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구축에 살았고 지금도 빌라 사는데 저는 언제 새 아파트 살아보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간다가 아니고 빨리 돈 모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값에 한 50% 정도 모아가지고 간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축하는 맛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즐겨라. 이게 제 마지막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게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된 분들 근데 아직 내 집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된 아이가 있는데 집을 못 샀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좀 불만족스러운 분들을 어떻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냐? 내가 그 신혼 때 돈을 좀 모았었어야 돼. 그때 신혼 때 좀 모아가지고 요때 돈을 좀 바짝 모아서 그걸 좀 굴렸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영식이 태어나가지고 애한테 좀 신경 쓰고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버렸네? 이렇게 얘기들 보통 합니다. 애가 크기 시작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된다니까. 얘가 돈을 엄청 갖다 먹어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막 2, 300, 400을 막 갖다 먹기 시작해. 나중에 대학 간다고 돈 더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뭐 안 낳으면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을 생각이라면은 지금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돈이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배달 음식 먹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새 아파트 가가지고 지금 집 꾸미고 집들이 해야지 이런 거에 지금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돈 모으기 좋은 시기니까 이때 한번 바짝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생각이 바뀌면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약간 게임하듯이 지금 레벨업 해가지고 나중에 훨씬 더 잘 살자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꼭 제 얘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